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역시 좀 쉬운 문제죠. 네. 사무소 건물에 사용되는 급수펌프 및 난방순환펌프 운전 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우리 에너지학 설계 기준에 애절계의 권장사항 부분에 보면 반송계통의 급수펌프하고 그 다음에 이 순환펌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급수펌프와 순환펌프에서 내용 나온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병렬로해서 대수 분할을 해라. 그 다음에 어떤 거? 가변속 제어를 해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푸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세 번째로 적을 수 있는 게 고효율 펌프 정도 적용.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4번에서 순환펌프. 순환펌프 같은 경우는 온수 순환펌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온차, 즉 온수의 급수와 그 다음에 환수의 온도차를 크게 하면 펌프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용량이 줄어들면서 동력을 줄일 수가 있죠. 그 내용까지 적어줬으면 상당히 완벽한 답변이 됐을 겁니다. 총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1번은 고전 정도로 이제 풀어주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찍어준 문제죠. 그죠? LCCP. LCCP라고 찍어준 문제고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찍어줬고 요번 119회 텀 정규반 말고 118회 정규반 때 이 내용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LCCP라고 하는 것은 생애 주기 기후 성능 평가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LCCP. 영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LCCP. 그래서 생애 주기 기후 성능 평가다. 기후 성능 평가. 자, 요 비슷한 놈이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탄소 배출에 대한 양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탄소 배출량.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뭘 썼냐면 LCCO2라는 개념, 뭐 현재도 쓰고 있지만 LCCO2라는 개념을 많이 썼죠. 그죠?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조금 더 어디에 정리가 많이 돼 있냐면 냉매 쪽에 조금 더 치우침이 돼 있어요. 냉매. 네. 냉매 누출량 갖고 그거를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냉매 포션이 좀 커요. 그죠? 그래서 냉매라든지 이제 건축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척도로 매기는 그걸 LCCP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LCCP의 직접 배출량이 있고 간접 배출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접 배출량은 냉매에 완벽하게 의존해서 냉매 누출량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고, 간접 배출량은 건축물 운용할 때 냉매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들어가는 총 에너지량 이런 것들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LCCP에 대한 개념, 이러한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뭐 2번에 갖고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더해준다. 양과 간접 배출량. 자, 이렇게 해서 LCCP가 운영이 된다. 자, 정리가 된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직접 배출량은 냉매. 그리고 간접 배출량은 건축물 운영 시. 이렇게 정리해줬으면 됩니다. 뭐 밑에 나와 있는 산식을 다 적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용어 설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제 된다고 했는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노가리형. 완전 완벽한 노가리 문제입니다. 완벽한 노가리 문제. 네.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죠. 이건 답이 없어요. 아예 답이 없는 문제. 자, 답이 없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제 나중에 그 건축기계 설비 기술을 땄을 때 업역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업역하고. 그래서 자, 2020년 4월에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에 배치되는 건축기계설비 관리자가 갖춰야 될 일반적인 조건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자가 갖춰야 될 전문적인 조건.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과 전문적인 조건을 각각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조건과 그 다음에 전문적 조건을 각각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조건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사, 그 다음에 기능사예요. 그 다음에 전문적 조건이 기술사예요.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교재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나눈 거 보면은, 자, 일반적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지식과 적용 능력이에요. 지식과 적용 능력.
그죠? 전반적으로 다 위생이나 공조나 여러 가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것을 가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건축 관련 타 분야,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의 전반적 지식과 협업 능력이 들어갑니다. 기술사가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그 다음에 문제 등의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여기서 의도는 뭐다? 일반적인 조건과 전무조직 물어봤을 때 요거는 기술사 업역,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 기사 업역. 그래서 요거를 다 같이 갖고 와서 자, 관리자의 업역을 다 넣자. 이런 내용을 의도를 갖고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네. 자, 상당히 저기 한 거죠. 시사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고 의견을 한번 물어본 거야. 수험자들한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풀었을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소설 쓰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13문제 중에서 한 뭐 많아봤자 7, 8개 알고 푸는 거잖아요. 정말 7, 8개 알고 풀면 많이 푸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이런 거 푸는 거죠. 그렇죠? 자, 오케이. 이런 어떤 배경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저쪽 보이나요? 이쪽? 판서 다 보이나요? 글자.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내재 에너지. 자, 요거 아마 수업 시간에 뭐 언급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그 118회 수업 시간에 인바디드 네, 내재 에너지. 자, 내재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자, 내재 에너지의 반대말이 뭐냐면 운영 에너지예요. 운영. 상반되는 개념이 내재 에너지. 자, 내재 에너지는 어떤 건축 자재 부분입니다. 건축 자재나 건축 설비가 생산, 즉 생산 원료부터 해서 생산부터 해서 운송, 그 다음에 설치까지. 자,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내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체, 어떤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된 에너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내재된 에너지가 즉 건물에 그런 거에 설치되고 나서 이제 건물 운영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내재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의문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실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자, 건축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개념과는 별도로 건축물을 구성하는 자재의 생산 및 운송 전반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내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럼 문제에서는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하고 이러한 내재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키워드를 제가 굳이 동그라미 2번을 읽어본 이유는 뭐하고 뭐가 키워드냐면 생산과 운송의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과 운송. 이 생산과 운송이 내재 에너지를 키우는 어떤 기폭제구나. 자,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하면 돼? 줄이면 되죠. 그리고 운송을 줄이면 돼요. 내재 에너지를 줄이려면. 그죠? 그러면 생산을 덜 하는 방법은 뭐예요? 리유즈예요. 재활용, 재사용입니다.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 그 다음에 재사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범답은 안 들었지만, 자, 내구 연한을 넓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운송은 뭐예요? 자, 근거리에 있는 원료, 제품 활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 생산과 운송이란 말에서 키워드를 잡아서 답을 적는 겁니다. 내재 에너지 저감 방안이.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감소 방안에 제가 정리해놨죠. 이번에 자재 재활용, 재사용, 적극 활용, 근거리 지역의 자재 사용. 1번, 2번이 답이 끝난 거예요, 거의. 그리고 3번에 이제 구체적인 내재 에너지 절감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 그래서 미국 리드에 보면 리드에는 운송거리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운송거리가 짧으면 인센티브를 줘요. 점수를 줍니다. 점수를 줘요. 그죠? 네. 자, 그리고 4번에 건축물 내구를 크기하여 내재 에너지 상대적 비율을 감소한다. 자, 그리고 5번에 건축물 전생애적 에너지 절감 분석 시 내재 에너지 부분을 적극 반영해라. 지금 내재 에너지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운영 에너지 쪽을 갖고 우리가 LCC를 뽑습니다. 자, 요 내용이죠. 자, 이 문제는 자, 내재 에너지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또 저기서 감소 방안에서 저걸 키워드를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또 관건이었죠. 네, 응용력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개헌 자체는 쉬웠고. 자, 그 다음에 균형점문도 한번 볼게요.
자, 균형점 온도. 자, 균형점 온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실내나 그냥 실내 온도가 뭐 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받는 열하고 다 통틀어서 자, 뭐죠? 에너지 밸런스죠. 에너지 밸런스.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균형점 온도라고 해요. 에너지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그때의 외기 온도. 외기 온도를 자, 균형점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외기 온도가 딱 뭐 15도다. 그러면 그 15도보다 외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방을. 그렇죠? 난방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때 필요한 외기 온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념은 그렇게 잡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개념을 잡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산출 공식을 적어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산출 공식이에요. 산출 공식. 왜냐하면 산출 공식을 통해서 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부 발열이 큰 사무실과 내부 발열이 작은 사무실의 자, 어떤 난방기관과 냉방기관을 그래서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산출식을 보면 자, 거기 세 번째 줄이죠. 자, T 밸런스 온도는 즉 균형점 온도는 실내 온도 마이너스 자, BLC 자, 건축물의 총 연손실에 자, 그리고 QI. 자, 여기서 QI는 뭡니까? 실내 발열량. 그다음에 내부 발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내부 발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키워드가 여기 찍혀요. QI에. QI. 자, QI 찍히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내부 발열이 큰 사무소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자, 내부 발열이 큰 사무소. 자, 내부 발열이 커지면 자, QI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뭐가 작아져요? TP가 작아지죠. 그죠? 맞나요? 실내 기온 일정할 때. 그죠? 그러면 얘는 자, QI가 커지니까 T 밸런스가 커지게 된다. 아, T 밸런스가 작아지게 된다. 그죠? T 밸런스가 작아지게 된다. T 밸런스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자, 일반적인 건물이 18도라는 T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작아졌어. 원래 일반적인 건물은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난방을 떼야 돼. 근데 얘는 12도까지 밸런스가 낮아졌어. 그러면 12에서 18도는 안 떼도 되잖아. 그럼 12도 밑에서만 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난방 기간이 어떻다? 줄어든다. 그럼 상대적으로 냉방 기간은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문제의 초점은. 그죠? 그래서 균형점 온도 에너지 밸런스 개념하고 그다음에 저 공식에서 저 QI 요거를 갖고 푸는 문제였어요. 네, 어려운 문제야. 다 꽈놨어. 그죠? 다 꽈놨어. 네. 자, 그다음에 내부 발열이 적어요. 내부 발열이 적어. 자, 그러면 QI 값이 적어지죠. 자, 그럼 TP 값이 커집니다. 균형점 온도 올라가요. 일반적인 거면 18도인데 20도에서 25도, 25도 밑으로 내려도 다 난방 떼야 돼. 그러면 자, 난방 기간 늘어나고 냉방 기간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답이 처리가 되는 거죠. 답이 있는 문제였어요. 자, 됐고요. 이런 문제 엄청 잘 낸 문제예요. 네, 이게 되게 잘 낸 문제예요. 이거 상당히 잘 낸 문제예요. 출제자가. 이게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낸 문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문제 6번이죠. 네, 이 문제도 뭐 주구장창 얘기했던 문제인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역사,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뭐 도서관, 전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가번 있잖아요. 가번. 그 한 줄이에요, 결국은. 그 한 줄이 답인 거예요. 한 줄이. 그래서 미세먼지 PM10은 100이야, 2.5는 50이야, 이산탄소는 1000이야, 포말디하이드는 100이야, 그 다음에 일산탄소는 10이야. 이렇게 적으면 그냥 10점이야, 이거는. 그냥 10점. 그냥 10점. 근데 그렇게 못 적어서 문제인 거죠. 근데 모르면 이것만 제가 외우라고 했던 기억이 나. 요것만 외우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것만 요거 110 뭐 이거 그죠? 150 뭐 이런 거. 자, 됐고요. 그다음에 문제 7번. 자, 문제 7번 별도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는. 네, 뭐 CGS 냉동통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이죠. 냉동통 개념. 네. CGS 냉동통에서 이거는 문제 점수 주는 문제예요. 그냥 10점 주겠다는 거야. 알면은. 자, 그래서 국제냉동통에서 대하여서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1냉동톤을 킬로와트로 구해라. 국제냉동통은 0도씨의 순수화물 1톤을 24시간 동안에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냉동 능력이죠. 즉 이거는 현열 능력이 아니고 자멸 능력이에요. 자멸 능력. 그죠? 네. 상변화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변화 능력. 자, 그래서 1CGS RT는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적어 놓고 아마 요 수식을 못 적으신 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네. 자, CGS RT는 우리가 0도씨 얼음과 물에 왔다 갔다 하는 응고와 융해 잡열이 자, 얼마입니까? 333.54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요게 몇 킬로예요? 1000킬로죠. 1000킬로. 그죠? 1000kg 1톤이니까. 그리고 요걸 몇 시간 동안 한대? 24시간 동안.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암산은 못해요, 제가. 그죠? 13894. 894. 자, 킬로줄 퍼, 자, 아워가 돼요. 시간당으로 뽑았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봤어요? 킬로와트를 물어봤죠? 그러면 킬로와트는 킬로줄 퍼 세크죠? 그죠? 그럼 나누기 360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얼마야? 3.86 킬로와트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정의 정도 적어줬으면 뭐 4점. 그 다음에 다 적었으면 뭐 10점. 네, 그냥 주는 문제였다. 밑에 미국 냉동통은 양념으로 하나 넣습니다. 그냥 미국 단위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위생 쪽 문제죠. 트랩. 그죠? 우리 그 밤 12시 20분까지 했던 때. 그죠? 네, 그때 이제 수업을 했던 건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날 12시 20분까지 하고 목요일 날 또 강의하고 제가 월요일 날 발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다른 기술사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발병해갖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 다니고 있는데 경추성 두통이 심하게 빡 올라가갖고 여기가 빡 굳었어요. 다. 빡 굳어갖고 결국에는 이제 도수 치료 받고 견인 뭐 받고 뭐 별거 다 하다가 그 주사 심하게 놓는 거 있더만 침 팍팍팍 놓는 거 그거 한 2주 받고 그것도 안 돼갖고 신경주사 받고 지금 강의 이제 개강했습니다. 네, 강의. 병원비가 더 들어가. 병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자, 근데 그때 강의했던 거라는 거죠. 네, 그때 직업이 뭐냐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뭉쳤냐 갑자기 팍 뭉치더라고. 빡 와요. 갑자기 빡. 그래서 일자목이에요 제가. 일자목인데 갑자기 빡 오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난 풀릴 줄 알았지 이렇게 하면 안 풀리더라고. 도수치료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다 팍 꺾고 막 이래요. 푹 눌리다 푹 꺾고. 처음 받아봤는데 무섭더라고. 자, 여튼간 그때 강의한 건데 자, 배수배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벌레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배수관에 설치하는 배수트랩의 기능 및 구비 조건. 아주 쉬운 문제죠. 네, 배수트랩은 뭡니까? 트랩. 그죠? 네. 자, 트랩은 배수관 내 악취, 유독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게 설치한다. 이게 기능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 기능이야. 1번만 적어도 됐었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봉수 얘기한 거고, 3번은 이제 봉수 유기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랩의 구비 조건. 요거 갖고 채점한 거죠. 5개를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그죠? 딱 5개의 교재가 딱 나왔죠.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체로 흘러 내려가면서, 자, 뭐죠? 배수를 세정하면서 내려가 줘야 된다. 자, 그리고 봉수가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내식 내구성이 자, 있어야 된다. 관내 청소 용해야 된다. 자, 뭐 암기하셨던 분들은 시험 볼 때 전혀 지장이 없던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까지 보면 좀 쉽죠? 쉬웠죠? 시험을 봐봤어야 알지. 그죠? 네. 네, 1번부터 쉽지 않았나요? 1번부터 쉬웠잖아요, 1번. 네.
예, 계속 쉬웠잖아요. 그죠? 계속 쉬웠어요. 예. LCCP 선택하셨나요? 네, 못하셨네. 네. 네, 쓸 수는 없죠. 그거 쓴 사람 점수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LCCP는. 자, 여튼간 그렇고요. 네. 자, 그 다음에 9번. 요게 이제 요것도 노가리형입니다. 네, 노가리형인데 이제 건축기계설비공사의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답안이 나왔을 거예요. 뭐 밸류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답안이 나왔을 텐데 밸류 엔지니어링으로 아마 푸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자 저는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보다는 실제 원가절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번 적어와 봤어요. 네, 실무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설계상의 안전율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안전율을 되게 높게 잡아요. 근데 그 과도한 안전율을 줄여라. 과도한 안전율을 좀 줄여서 설계를 하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능 설계법 개념 있죠? 네, 그 개념이 이 원가 절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원가 절감 개념으로. 자, 그다음 2번에 보면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펌프, 냉온수의 대온차, 온도차. 그래서 펌프 용량도 다운시키고 용량 다운시키면서 동력도 다운시키고 그렇죠? 그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3번에 자, 덕트 사이징. 덕트 사이징을 하는데 아스펙트 B,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변과 단변의 비를 자,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에 플래넌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아스펙트 B는 1대1이 제일 좋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원가 절감 방안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밸브를 선정할 때 자, 65mm 이상은 버터플라이, 그다음에 50mm 이하는 볼밸브 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죠. 이렇게 적으면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을 텐데 일반적으로 밸류 엔지니어로 다 풀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원가를 절감하고 뭐 그래도 이제 평균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뭐 이런 제가 이 문제를 보고 뭐 이런 문제를 다 내나 싶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어느 분야야? 이거는 어느 분야죠? 이거는 대기 환경인가? 어디야? 뭐 기상 기후를 구별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기상과 기후를 구별하는 요소는 기온, 습도, 일사, 강수량, 바람. 이거 정해져 있어요. 사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상과 기후의 차이점은 기상은 일시적인 대기 현상이에요. 그리고 기후는 자 뭐죠? 오랜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패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자 기상의 평균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뭐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선택해서 푸셨을 거고, 그죠? 선택하셨죠? 이건 무조건 선택이에요. 아 그럼 잘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요소를 어떻게 적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그죠? 아, 4개. 그죠? 4개만 적으면 돼요. 네, 맞습니다. 아, 법정 4개예요. 네, 법정 4개 맞습니다. 네. 거기 추가적으로 5개 적으시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건축 환경 책에 보면 이렇게 5개 적혀 있고 법적으로는 4개가 적혀 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10번 그렇고요. 자, 11번 문제.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적산 쪽 그러니까 설계하셨던 분들인데 이거는 적산 과정에서 검토 확인할 사항인데요. 자, 요거는 건축기계 설비뿐만 아니고 어떤 모든 뭐 소방이든 뭐 건축이든 뭐 어디 모든 분야에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적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작업 전에 검토, 자 확인할 사항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자 공기조화 설비공사의 적산 작업 전 검토하기 사항, 뭐 도면의 매수, 뭐 그다음 뭐 3번에 뭐 적산 요령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적산을 해야 되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 특기 시방 확인하고 별도 공사 부위 확인하고 자학계획 작성하고 요게 다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적산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 전에 해야 될 주의사항으로.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대로 적지 않으셨더라도 적산 전에 이런 비스무리하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나요?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없었어요. 아, 이렇게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이렇게 쓰는 사람 거의. 네.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막 썼어요. 아, 막 잘 썼습니다. 네. 막 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거 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이거랑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저의 답안이에요. 저의 답안. 답은 없습니다. 기술사는. 모범 답안이 없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요거 때문에 요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딱 누가 떠올랐냐면 우리
감리하시는 우리 평가사님이 딱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잘 풀었겠다. 기대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공조를 보셨다고. 자, 시험 보면 옥내 배수관의 배관구배에 대해 설명하고, 자, 배수관의 시공이 설계도서 다르게 되었을 때 설비 감리자가 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배관구배는 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상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그 표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자, 동그라미를 보면 배수관 광경에 따른 최소 배관구배 설정을 하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죠. 요걸 표현했느냐. 일반적으로 배수관의 광경과 구배는 유속이 0.6m/s에서 1.2m/s 정도의 유수 깊이가 관말, 즉 관말이라고 하면 관이 휘어져 나가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른 쪽으로, 즉 선회, 즉 만류라는 게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만류라는 게 우리가 뭐 저기 어디죠? 뭐 우리가 계곡 같은 데 만류한다고 그러거든. 그죠? 자, 회전할 때를 표준한다. 요 속도로. 그러니까 구배가 요 정도가 돼 있어야 가면서 요 속도에서 다른 쪽으로 굽이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요 속도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만약에 배관을 시공했는데 자, 감리 설계도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감리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업무지시설을 갖고 갈구나요, 그냥? 시정, 그죠? 네. 자, 그 내용 여기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시정 공고를 같이 보냅니다. 그죠? 보내고 나서 안 받아주면은 찌르는 거죠. 말 도저히 안 돼. 이거 여기까지는 안 가죠, 거의. 근데 이제 법적인 이제 매뉴얼을 쓴 거예요. 법적인 매뉴얼을.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매뉴얼이고, 진짜 감리자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의도한 거는 시공된 걸 털어낼 수는 없잖아. 그죠? 털어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성능 검증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번 시공의 변경이 난해한 경우에는 배관경 내 유속에 따른 흐름의 상태를 점검한다. 그리고 2번에 유속이 1m/s 내외로 수평 배수관 관말에서 만류되는지를 확인한다. 그죠? 위쪽에 나와 있는 개념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자, 감리자가 그걸 확인하는 개념.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디테일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디테일이었습니다. 그죠? 네, 시험도 안 보신 분들 앞에서. 네. 자, 문제 13번. 네. 자, 문제 13번은 또 나왔어, 뱀스가. 그죠? 네. 뱀스가 또 나왔어요. 근데 뱀스가 쉽게 나왔죠, 이번에. 쉽게 나온 거예요. 상당히 쉽게. 용어 설명 문제로. 뱀스의 특성과 공공기관 설치 의무 대상에 설명해봐라. 답이 있고 10점짜리가 바로 10점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뱀스의 특성, 뭐 개념하고 주요 기능, 뭐 이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설치 의무 대상, 공공기관 중 에너지학 계획서 제출 대상이면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하면 답이에요. 이렇게만 적으면 답이다. 그렇죠?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 설명은 쉬웠습니다. 쉬웠어요. 쉽다는 표현이 문제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자기가 이제 13개 중에서 8개 정도를 알고 풀면 거의 뭐 엄청 쉬운 거거든. 그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소설을 써야 되는 게 2개 미만인, 3개 미만인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어요. 예? 상당히 평이하게 냈고, 뭐 물론 이제 뭐 저만 평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다른 예전에 봤던 시험들보다는 그래도 평이하게 낸 겁니다. 평이하게. 자, 문제는 이제 서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쪽. 자, 서술 쪽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교과서에 나왔던 설명대로 그냥 적으시면 되는 문제가 하나가 1번부터 반가우셨죠? 호텔 특성 반가우셨죠? 오늘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호텔 부하 특성과 설비 시스템 계획 시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라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호텔의 부하 특성. 이거는 우리가 항상 설비 시스템 계획을 할 때 먼저 부하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하 특성에 따라 설계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부하 특성이 자,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죠. 객실도 있고, 그 다음에 연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자, 홀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분별 쪼닉이 무척 많이 들어가야 되는
설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객실의 경우에는 방해 영향을 받는다. 자, 그리고 퍼블릭 부분은 인체 조명 발열 비율이 높다. 즉, 퍼블릭 부분이라는 것은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라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방 부분은 잠열부하가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부와 온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토대로 해서 설계 단계에서 고려사항인데, 자, 뒤에 뭐 여론 장치 이런 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리고요. 기본 계획 있죠? 기본 계획. 1번의 기본 계획. 요것만 잘 잡고 들어가면 점수가 나오게 되는 문제였어요. 객실 부분은 방위별 조닝을 해라. 그죠? 방위가 중요하니까. 퍼블릭 부분은 용도별 시간대별 조닝을 하고, 사무실 일반 공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 부분은 자, 잡열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많으니까 배기를 별도로 단독으로 갖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분부와 운전에 대한 효율이 높은 여론장치 계획을 해라. 유해 특성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기본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 그것에 이제 첨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사항까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적고, 배운 데 적고, 밑에는 아무 말 써도 답이 나와요. 이거는. 위에 걸 토대로 해서. 자, 요거는, 요렇게는, 예. 반이요. 예, 반. 예. 반보단 더 썼겠죠. 근데 이건 답은 없습니다. 네, 기술시험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인데요. 냉난방 공기조화기 자동제어 개통도를 그리고 제어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건 되게 신기한 문제예요. 모의고사반에서 이 제어 쪽 전문가가 제어 특강을 한번 했어요. DDC 제어를.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반 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 DDC 제어는 뭐 제어 목적 달성하기 위해 복잡한 기능을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뭐 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 밑줄이죠. 디지털 신호에 의해 제어하는 것. DDC의 이제 우리가 포커싱은 디지털 제어라는 얘기입니다. DDC라는 개념 자체가. 자, 디지털 제어, 그래서 DDC 제어 방식 개통 및 제어 구성. 자, 간단하게 그려놨죠. 그죠? 검출하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DDC 조절기. 여기가 메인보드가 되는 거예요. 메인보드에서 다시 출력하고 입력하고 조작해라.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통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자, 정리를 쓰면은 자, 점수가 나왔고요. 자, 요렇게 그림 하나만 그려놨어도 자, 뭐 안에 있는 뭐 전류 변화 신호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요렇게 개통도만 그려놓고 자, 검출기가 뭐 하는 거고 DDC 조절기가 뭐 하는 거고 자, 조작기가 뭐 하는 거고 그것만 밑으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들어도. 공조기 그리고 실내 그리고 네네. 전체 DDC 제어를 다 그렸거든요. 전체 다 그렸어요? 시간이 됩니까? 그게 한 페이지 됐고요. 그림 자체가. 그림이 설명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림이 한 페이지 그 정도 되려면 시간이 꽤 소요됐을 텐데. 아니 물상 그리는 거랑 좀 그러면 좋죠. 네. 그리고 통상 크게. 그렇죠. 네. 그럼 아날로그랑 디지털 변하는 건 계속 신호 다 표시 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DDC라고 써놓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만. 그러면 요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거네요. 요 계통이 그냥 건물 안으로 요 간단하게. 네,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3번. 이것도 또 저거예요. 스마트 온실. 요것도 스마트팜으로 아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스마트팜으로. 그죠? 네, 예전에. 그리고 또 모의고사반에서 시사특강 때 이제 얘기했던 거고. 스마트 온실의 환경 제어 기술에 대해 설명해라. 스마트 온실은 뭐 여러분들이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온실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센서로 제어하겠다는 얘기예요. 센서로 온습도 검출해서 그것에 맞게 자, 공기 조화 환경을 자, 설정을 하겠다. 아주 간단한 개념이죠. 그죠? 그 간단한 개념을 써놓고 자, 온실 제어 기술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난방 제어하고 그다음 환기 제어하고 커튼 제어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자, 난방 제어, 환기 제어. 자, 난방은 온도를 제어하는 것일 거이고 환기는 자, 그 안에 있는 어떤 뭐죠?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거를 제어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커튼 제어는 일사량을 제어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뭐 밑에 세부적인 내용은 틀려도 좋아요. 근데 큰 거, 난방 제어, 환기 제어, 커튼 제어 이런 거를 센서를 통해서 검출한 다음에 자, 제어를 조작을 하겠다. 큰 맥락에선 그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 자, 됐습니다. 자, 스마트 온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나왔죠. 복사. 네, 복사 난방입니다. 문제 4번. 자, 주상복합시설 로비에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인
복사 냉난방 시스템의 구성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특별히 대공간이라고 하는 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자, 꼭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복사 냉난방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대공간에서 복사 냉난방을 왜 쓰냐 이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잠깐. 제가 여기다 싫진 않았지만 왜 쓸까? 복사 냉난방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의 온도의 편차가 적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사 냉난방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간이라고 하는 데는 층고가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위아래를 자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려면 복사 냉난방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복사 냉난방에 대한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매립해서 자 그걸 벽이든 천장이든 아니면 뭐 바닥이든 매립해서 쓰는 것이다. 자, 그리고 특징에서는 가장 주된 특징이 자, 상하의 온도차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문의 출입을 왔다 갔다 사람들이 뭐 로비 이런 데면은 문의 출입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외기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바닥에서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복사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가 별로 없다 이거야.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 특징에 적혀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시스템의 구성 방식은 간단하죠. 패널 구조에 따라서 파이프로 매입하느냐. 여러분들 집에 방바닥은 다 파이프 매입식이죠. 그 다음에 뭐 전기 패널을 써고 패널을 붙이느냐.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부적인 데는 자외선, 뭐 전기 적외선, 자, 뭡니까? 전기 히터 같은 경우로, 뭐, 일단 전기 뭐야? 그 적외선으로 쭉 나오는 거, 이발소 같은 데 있는 거. 자, 그런 걸 쓰느냐. 그 다음에 패널 종류에 따라서 벽에 붙이는 패널이냐, 천장에 붙이는 거냐, 바닥에 붙이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하나 더 적을 수 있어요. 건식으로 적용했느냐, 습식으로 적용했느냐. 그것까지. 네.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성 방식 부분을 물어봤고요. 네. 로비 쪽에서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취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풀면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자, 거기에 뭐 냉난방 설계 주의사항은 양념이고요. 자,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건축기계설비공사의 시공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자, 우리가 시공계획이라고 하는 건 시공을 하기 전에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계획이라고 하면 자, 가설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가설계획. 가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본 건축물엔 들어가지 않지만 그 시공을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계획이 세워져야 돼요. 공정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공법을 쓸지 공법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반출계획이 나와야 돼요. 반출입계획. 자, 기기 장비의 반출입계획이 나와요. 이게 크게 네 가지 골자입니다. 크게 네 가지 골자. 네. 자, 물론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자, 공정계획이 있고 품질계획이 있고 원가계획이 있고 안전계획까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것까지 적으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거 적어요. 공품 원안이라고 하죠. 이런 걸. 왜 시공계획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환경까지. 네. 이건 시공계획 내용이었어요. 네, 이건 문제가 원래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또 제가 보고 또 한 번 머릿속에서 또 딱 스쳐가더라고. 한 번 딱 스쳐서 또. 그죠? 맨날 하시는 거죠, 이거? 그죠? 네, 맨날 하시는 거. 자, 이번에 됐구나. 난 혼자, 됐다 이제. 자, 건축기계설비 시공 현장에서 감리자가 준공 검사 전 행해야 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라고 그래서 첫 번째 준공 검사 전 시운전 계획 시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감리 매뉴얼에, 시운전 매뉴얼에. 예? 그래서 12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2가지 다 못 적죠? 예? 막 7개 적으면 예? 점수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운전 절차. 이거는 이번 참을 통해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기 점검하고 예비운전하고 시운전하고 성능 보장 운전하고 검수하고 운전 인도까지. 이 단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운전 완료 후 발주처에 인계할 성과품. 자, 그래서 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건축기계 설비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뭐 소방이건 전기건 다 똑같아. 이거는. 네. 다 똑같은 내용. 오케이.
됐습니다. 2교시. 2교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공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시운전 이런 거는 노가리 쪽으로 간 거죠. 보통은 기계설비 쪽 하신 분들은. 자, 그래도 막 가갖고 막 절망할 정도로 막 그런 교시는 아니었다. 자, 그럼 3교시로 한번 가볼까요? 자, 3교시로 가면 25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25점을 통째로 다 줄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네. 1번 문제죠. 습공기선도 작도 문제. 네. 습공기선도 작도 문제. 25점을 다 몽땅 줄 수 있는. 그죠? 제대로만 그렸으면. 네. 그리고 제대로 그리려면 상당히 쉬운 문제였어, 또 그러고. 상당히 쉬웠습니다. 네. 자, 작도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분필 지우개하고 이 껍데기하고 이 결착성이 상당히 낮은데, 그죠? 계속 저기 하는데. 자, 스공기선도예요. 스공기선도입니다. 자, 스공기선도인데 처음에 자, 우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공기선도는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인데 스공기선도 못 그리고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셨죠? 이번에? 네, 이렇게 그렸습니까? 네, 됐네. 네, 됐네. 이게 틀렸으면 어떡하지? 그죠? 자, 이게 틀렸으면 없고.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외기점을 잡아야 돼요. 그죠? 보죠? 동절기 실내 환경을 24도, 상대도 50% 유지하는 사무공간에서 6만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문제가 났어. 현열 손실 3만 킬로칼로리. 자, 틈새 바람에 자면 손실이 발생한다. 5도씨 상대 습도와 40%의 외부 공기 상태 0. 그죠? 그러면 자, 얘는 지금 5도씨야. 5도씨짜리에 여기 점이 하나 찍히는 거예요. 여기 상대 습도가 얼마야? 이렇게? 상대 습도가 RH가 40%짜리. 그죠? 여기 점이 상태점이 몇 번이 남바? 0. 남바 0.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기 전에 예열했대요. 예열. 그죠? 그럼 예열이면 요게 이렇게 쭉 오겠죠. 일로 쭉 온다고. 어디까지 했겠죠, 예열을? 여러분들 작도할 때는 지금 여기는 완성된 그림이면 작도할 때는 이게 쭉 그냥 얇게 그려놓고 작도를 하는 거예요. 쫙. 그죠? 그리고 어디? 자, 여기까지 예열을 했을 거예요. 예열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예열한 후, 자, 리턴 공기와 혼합하고, 여기서 말하는 리턴 공기는 실내에 있던 공기가 간 거예요. 리턴 에어. 그러면 실내 상태점하고 똑같습니다. 리턴 에어라는 표현이. 실내에 있던 놈이 절로 간 거기 때문에 이 리턴 에어라고 하는 거는 실내 상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실내 상태점이 하나 딱 찍힐 거예요. 얼마? 자, 얘 몇 도래요? 네? 몇 도? 24도. 24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프로? RH가 50%. 이렇게 잡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랑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리턴 공기와 혼합하고 그러죠. 혼합하려면 요걸 쫙 그쵸. 예열한 놈이랑. 그럼 중간에 혼합점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혼합점. 자, 혼합점이 나온 다음에 혼합하고 공조기에서 가열 먼저 한 거예요. 가열했죠. 그죠? 가열을 쭉 들어갑니다. 가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가열하고 가습하여. 그죠? 그 다음에 가습을 이렇게 했대요. 그죠? 이렇게 쭉 가습을 한 거죠. 가습을 진행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실내 치출을 쫙 한 거죠. 그 상태점의 번호를 한번 볼까요? 얘가 몇 번이야? 0 다시. 뭘 처음 오신 분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죠? 네, 나중 되면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0 다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혼합 상태점이? 혼합이 얼마예요? 1인가요? 1. 자, 그 다음에 리턴점이 3. 그죠? 그 다음에 치출점이 2인가요? 2.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가열 상태가 1-1이 돼요. 이렇게. 이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면 무슨 가습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증기가습. 온수가습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습공기 선도를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몇 도야 여기야? 여기가 지금 몇 도래? 45도예요. 습공기 선도 끝이 45도야. 어? 무슨 얘기냐? 습공기 선도 끝이 45도라고. 그러면 습공기 선도 표를 보면 표 끝이 45도라고. 표의 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습공기 선도가. 그러면 이게 만약 온수가습이 되려면 얘가 45도를 넘어야 돼요. 가열이.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표현이 안 돼, 표현이. 그래서 증기가습으로 은연중에 가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증기가습이라고 연기를 해버렸어요. 어디다? 이거 썼어요. 어디다 썼나요? 답안지에다가 증기가습. 답안지에다가 증기가습 실시.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거기 보면 현열비를 반영해라 그러면 현열비는 요 선의 기울기예요. 치출선의 기울기라고. 그래서 여기 SHF 현열비는 우리가 자, 전체 현열이 6만이고 잡열이 3만입니다. 그러면 현열비는 전열분의 현열이에요. 전열분의 현열. 자, 전열이 얼마입니까? 9만이죠. 그죠? 6만 플러스 3만. 9만 중에 6만이죠. 그죠? 그럼 얼마야? 0.667? 그죠? 0.667. 그럼 여기다 0.0667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SHF. 맞나요? 오케이. 자, 이 문제가 뭐 잘하면 당락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오케이, 됐습니다. 자, 1번 이렇고요.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이제 베르누이하고 이제 그거 연관된 벤추리. 자, 요걸 갖고 하는 거죠. 그죠? 자,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굳이 설명 안 되게 다 아는 거니까. 그죠? 베르누이 효과. 그래서 이제 벤추리하고 하는 것은 베르누이 효과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관점에서, 그죠? 요 관점에서, 그죠? 정압을 다운시키면 동압이 늘어난다. 즉, 압력을 다운시키면, 자, 뭐가? 속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유체의 속도가. 즉, 바람이 쫙 불면서 환기가 일어난다. 라는 게 벤추리 효과죠. 벤추리 효과. 그래서 그거대로 서술해 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25점짜리인데. 그래서 3교시에 2번까지도 점수를 왕창 주는 문제가 2개가 출제했어요, 연속으로. 자,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우리가 자, 어떤 거를 알고 풀어야 되냐면 전공기 방식 중에서 단일 덕트 방식,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하고 단일 덕트 병풍량 방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이중 덕트 방식하고 그 다음에 멀티 방식이 나왔죠? 멀티 유닛 방식이. 그 네 가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죠? 그것의 특성을 알고 어떤 실에다가 그걸 적용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풍량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무실, 그죠? 내주 공간이 큰 일반적인 대형 사무실에서 보통 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 환기나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그죠? 그걸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풍량 방식 같은 경우는 풍량을 계속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점포가 나눠진 구간. 그래서 개별 자 컨트롤이 잘 됩니다. 그 개별 컨트롤은 각각의 설치된 무슨 유닛 갖고 변풍량 유닛 갖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거 갖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중 덕트 방식 같은 경우는 더 디테일하게 온도 조절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네? 고급 사무실에 보통 씁니다. 그죠? 그래서 혼합 상자를 통해서 냉풍과 온풍을 섞어서 여기다 내뿜어요. 네, 상당히 자, 고급스러운 거고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중 덕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멀티 유닛 같은 경우는 공조실에서 냉풍과 온풍을 각각 실별로 다 섞어놔요. 섞어놓고 각각 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공조실의 크기나 이런 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건물밖에 못 써요. 공조실에 다 섞어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규모밖에 못 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각각 위치를 잡아서 쓰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고 보실 때는 자, 요거의 개념과 그 다음에 특징과 적용 용도, 자, 그거를 연관 지어가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고 이제 공조 쪽에 조금 공부하신 분들 이거 뭐 편하게 푸셨죠?
네, 편하게 푸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문제가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고, 상당히 문제를 잘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공조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두 가지를 줬죠. 장방형하고 정방형. 정방형, 장방형. 즉, 정사각형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직사각형 하나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줬어요.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주고, 이것에 대해서 환경 특성하고, 그 다음에 공조계획의 기본 골자를 짜라. 라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외주부와 내주부의 편성. 이 편성이 포인트였습니다. 외주부라고 하는 것,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외주부, 그 다음에 내주부. 외주부, 내주부. 자, 보면, 자, 얘는 상대적으로 외주부의 영향이 적어요. 하지만 얘는 외주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얘는 방위에 따라서 이렇게 직사각형 건물 같은 경우는 방위에 따라서 동서축으로, 자, 동쪽과 서축으로 배치되면 상당히 좋죠. 만약에 남북쪽으로 배치되면 맛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축으로 보통 배치하라고 권장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얘는 외주부 컨트롤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외주부 컨트롤, 외주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자, 일반 공조, 내주부 쪽에 포인트를 잡고 공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내주부 쪽에 공간이 크고 이쪽에 인원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 내주부 쪽에 공간이 크고 인원 밀도가 높을 때 쓰는 방식인 정풍량 공조로 보통 이 공조를 다 해요. 단위적 정풍량으로. 그죠? 그리고 자, 공기의 전공기 방식으로 잘 빼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얘는 자, 외주부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외주부 쪽에서 컨트롤이 먼저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먼저 여기서 무슨 공조? 페리메타 공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페리메타 공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별도로 내주부에 다시 정풍량 공조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가 남쪽이고 얘가 북쪽이에요. 그럼 이 북쪽은 콜드 데프트가 발생할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방위에 따른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자, 그거에 맞춰서 기본 골자를 짜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그래서 외주부와 내주부를 이렇게 묶어서 자,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문제의 이제 해결 순서였습니다. 네, 상당히 문제 자체는 좋고, 저기 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환기적 측면에서 얘는 환기가 잘 돼요. 얘는 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계 환기 설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되고요. 얘는 자연 환기를 주대로 하고 기계 환기 설비를 보조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를 건축물에 통합적. 자, 통합했대요. 인티그레이티드. 그죠? 인티그레이티드 했대요. 통합해버렸대, 건축물하고. BIPB를 물어본 거예요. BIPB를. 인티그레이티드. 그러니까 BIPB 형태가 몇 가지, 네 가지를 한번 들어봐라. 아는 대로. 그 네 가지를 들죠. 건축환경 쪽에서.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박공지붕 같은데 그냥 지붕에 지붕 자재로 BIPB를 쓰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어디 있습니까? 뻥 뚫렸는데 아트리움 같은데 위에 천창이에요. 천창에다가 BIPB 패널 다는 경우. 그 다음에 스팬드럴에다가 건물 인면에다가 스팬드럴에다가 자, 패널 다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차양시설 있죠? 차양시설에다가 패널 다는 경우. 그죠? 네, 네 가지. 원래 그 건축 환경책을 보면 8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골자에 4가지 정도. 네. 자, 그렇게 뭐 요거는 여러분 뭐 사진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네, 굳이 설명 안 드리고요. 자, 문제 6번. 자, 요거는 뭐 이번에 뭐 거의 나올 거라고 거의 뭐 예상이 됐던 문제인데 초고층 건축물의 급수 방식에서 쪼닝의 필요성과 쪼닝을 잘해야 되죠. 압력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높으니까. 그렇죠? 자, 필요성과 두 가지 쪼닝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
두 가지 방식이 뭐죠? 하나가 중간 수조 두는 거하고, 그죠? 그림에 보시면 알아요. 중간 수조 두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가마 밸브로 그냥 다 컨트롤 하는 거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거 비교하는 거야. 그죠? 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 됐습니다. 자, 3교시도 그래요. 3교시도 어렵지 않았어. 제 관점인가요? 자, 그 다음에 4교시 갈게요. 4교시가 조금 어려웠어요. 4교시 조금 어렵다. 자, 4교시 1번 문제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정의하고, 지열 냉난방이 뭐다? 뭐 이거는 다 정의했을 거고. 히트펌프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작동 원리. 요건 압축 냉동기 작동 원리잖아요. 그죠? 사방 밸브 둬갖고 응축기랑 자, 팽창기 왔다 갔다 바꾸면서. 그죠? 자, 그거고, 자, 작동 원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지열을 뭘로 이용하는 거다? 냉각탑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열이. 그죠? 냉각탑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일반 냉동기에. 그죠? 네. 자, 증발기나 그 다음에 응축기 쪽에 연결되면서 지열이.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지열 히트 펌프, 그 다음에 지중열 교환기. 크게 두 가지 구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장단점 뭐 말들 있죠. 네, 그 다음에 지중열 교환기 시공시 주의점. 자, 여기서 이제 점수가 이제 판가름 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했죠. 자, 지중열 교환기, 즉 지중에 갔다가 파이프 박는데, 파이프 박았어. 그러면 파이프에서 이쪽으로 땅에 있는 열이 이 파이프에 있는 열과 계속 열 교환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라우팅이 뭐예요? 얘 고정해 주려고 쏘는 자, 시멘트 풀이에요. 모르타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얘가 열 전도율이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높아야 돼요. 네? 그게 포인트고, 그래 열 전도율이 높아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대매우기 전에 누수 여부 확인해야 되잖아. 네? 이게 중요하죠. 누수 되면 난리 나는 거죠. 토양 오염되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오케이, 됐고요. 아, 문제 2번. 문제 2번은 문제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문제예요. 이거는 건설공사 현장의 미세먼지는 발생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아니고 큰 먼지가 나와요. 큰 먼지가. 건설 현장은. 큰 먼지가 나오는데 굳이 미세먼지를 또 뽑재요. 여기서. 알고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3월에 지령이 내려갔더라고. 3월에 건설 현장에. 지령이. 장관 명의로 지령이 내려갔더라고. 미세먼지를 저감하세요. 근데 현장에서 뭘 저감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적을 찾아보니, 자, 우리가 건설공사 현장의 미세먼지 발생률 PM2.5, 요거는 이제 차량이에요, 차량. 건설기계. 건설기계 매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회전이나 운영할 때 나오는 매연. 그 다음에 PM10은 작업 과정 토사 운반할 때 대부분의 토사는 미세먼지가 아닌데 일부 좀 작은 애들이 있나 봐요. 일부 작은 애들이. 자, 분진 같은 경우죠. 자, 그럼 미세먼지고, PM2.5, PM10으로 자, 발생을 나눠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미세먼지 관리 문제점. 자,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 미비해요. 농도 측정 자체를 못해. 응? 토사 지나다니는데 옆에 가서 하나? 힘들다고요. 자, 저감을 위한 건설 기계 사용 축소 등 자, 공사 기간적 측면에서 난해하다. 미세먼지가 뭐 많아요. 현장 안에 많은 것 같아요. 스톱, 공사 스톱. 뭐 누가 돈 줘 그러면? 자, 그 다음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자 부재. 관리자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의식 결여. 문제의식 못해 아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미세먼지 방지 시스템을 제시해봐라.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완벽하게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어느 서울의 이제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미세먼지 농도 측정되면 그 농도 측정된 양이 관할 관청에 바로 실시간으로 통보가 돼요. 그리고 관할 관청에서 그거를 조치 계획을 내려줘요. 조치해. 그리고 자, 그곳에서 진행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자,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 그 다음에 4번에 미세먼지 관리 방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1번하고 2번하고 3번 정도가 주요 내용이 되겠죠. 그나마. 네. 설비적으로. 자, 워터 커튼. 그죠? 워터 커튼.
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냥 어려웠죠. 근데 이제 문제 2번은 아마 노가리를 다 푸셨을 거예요. 선택은 하셨죠? 선택하셨어요? 1, 3, 5, 6번 썼어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저 공조 쪽 냉매, 그죠? 냉매 선택하신 거죠? 회수. 자, 이 3번 문제는 지구온난화의 오존층 파괴 주요원이 되고 있는 프레온 냉매의 회수, 자, 충전 및 교체 시 주의할 사항과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한 회수 기준과 회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누가 선택해 이거를? 다 거짓말 썼는데. 이거는 네, 거짓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 1번에 보면 프레온 냉매 회수 충진 교체 시 주의사항 거짓말 써도 상관없어요. 뭐 안전상의 주의라고 뭐 완벽하게 빼고 뭐 그다음에 확인해 농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뭐 다 이런 내용들이야. 자, 이런 내용들이고 문제는 2번이에요. 대기환경 보존법에 회수 기준하고 회수 방법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이대로 써야 돼. 그래서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그죠? 네. 자, 그래도 뭐 접근하셨다면 거의 접근 안 할 텐데. 근데 요 문제도 어디 나왔냐면 한국설비기술협회 2018년 11월호에 똑같은 제목으로 문제가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어요. 저 답안 작성할 때 그 내용 참조했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건축기계 설비 쪽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요게 공조 쪽 문제였습니다. 거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저번에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118에 나왔던 게. 자, 개별 가스보일러를 난방열원으로 사용하는 펜션 등에서 가스보일러 연소가스에 의한 지식사고 방지 대책, 그 다음에 개별 가스보일러의 안전장치. 거기 첫 번째 질문인 가스보일러 연소가스에 의한 지식사고 방지 대책은 자, 어떤 겁니까? 건축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거기 나와 있는 내용 플러스 뭐예요? 일산화탄소 감지기. 그 다음에 플러스 검사주기. 그 정도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개별 가스보일러 안전장치, 자, 뭐 역풍막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재가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정전, 뭐 이럴 때 쭉 나오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종류를 적어주는 문제였어요. 뭐 과열 방지, 그 다음에 저수위 차단, 저온 동결, 뭐 이런 것도 쭉 나오고요. 한 4개 정도 적으시면 답을 줘서. 이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셨나요? 이거 난방 안전장치 때문에 선택 좀 어려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5번은 용접 문제가 나죠. 이거 지역 배관, 우리 예상이 됐던 문제예요. 네. 자, 지역 난방 배관 이음을 피복 아크 용접으로 했을 때 발생한 용접 결함 종류, 방지 대책, 그 다음에 지역 난방 온수관 파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대책. 이 뒷부분 때문에 문제를 낸 거예요. 뒷부분 때문에. 그래서 용접 결함 종류는 뭐 균열, 뭐 융합, 뭐 슬래그 함이, 피트, 뭐 이런 뭐 용접 결함이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대책은 자, 뭐 자세를 바르게 해라. 그다음에 어떻게 뭐 아크에 대한 뭐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그 3번 내용이죠. 그 3번 내용에서 점수가 결정이 됐을 거예요. 자, 지역 난방 온수관 파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방지 대책.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저온수 온수 공급을 한번 실시해 보자.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중보온관. 그죠? 이중보온관, 단열 배관소 우수한 단열감이 내기성 보유한 이중보온관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중보온관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결로감지 센서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그죠? 결론은 뭐죠? 누수감지 센터, 센서. 그죠? 그 센서를 통해서 누수가 감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PFP 이게 뭐죠? 지난번에 출제했던 문제죠.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배관 형태. 그죠? 공장에서 만들면 품질적으로 좋을 거니까 용접까지. 그 다음에 용접 결함 부위에 철저한 비파열 검사를 실시한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선택을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아니야, 이거는. 말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빗물의 재이용을 위해 건축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적용 설치 운영되는 빗물 재이용 설비가 대부분 조경용수로만 사용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뭐 그런가 보네. 자, 따라서 빗물을 화장실, 대변기 등 위생용수와 청소용 용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빗물 시스템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배운 게 그 시스템이에요. 위생 설비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죠?
빗물 유입하고 오물 처리하고 1차 저수소에 놓고 여과장치로 걸르고 2차 저수소에서 조경, 세차, 수해식 변소, 위생 쪽으로 뿌려주는 그림. 요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죠? 요 시스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뭐죠? 빗물관 시스템, 교재에 빗물관 시스템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수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과장치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가다 검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적는 거예요. 그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거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교과서대로 적으시면 답이 잘 나왔을 겁니다. 자, 오케이 됐고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동영상은 1시간이 넘어가 안 되는데 1시간을 넘겼네 제가. 여튼간 시험 자체는 잘 뜯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어렵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번 회차처럼 정말 문제를 딱 읽어서 직관적으로 아 이거구나 라고 딱 느낌이 들지 않게 문제를 냈어요. 저번 회차는 이걸 딱 읽으면 아 이게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 딱 알는데 이번 회차는 한참을 읽어보고 되새겼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를 알고 문제를 풀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아직 딴 데로 가는 거고 그게 좀 어려웠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험이.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설하고요. 해설 끝나고 진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